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저럭궁 유튜브 최고의 인기 채널 돌아왔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시잖아요. 저는 더덕이고요. 같이 공부해가고 있는 김PD입니다. 네, 꿍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꿍이님. 네.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치, 부끄럽게. 네. 그래서 신기합니다. 오늘은 광해를 할 거예요. 네. 네. 광해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왜 왔어? 그냥 다시 명나라 가지. 네.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뻔뻔한 사람들. 근데 이때 광해가 그때 임진왜란 시작할 때 그때 세자책봉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선조가 원래는 광해군을 세자책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이제 후궁의 아들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적자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광해군도 적자는 아니고 맞아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궁 중에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 너무 망난이다 보니까 범죄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광해군한테 신하들도 광해군을 추천을 했고 근데도 선조는 이제 마음속에 다른 왕자가 이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의 한 18년 동안 원래는 한 8세 그때 세자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18년 동안 계속 미룬 거예요. 네. 그것도 대단하다. 임해군인가요, 형이? 임해군이고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때 일본 외장한테 잡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뭐 풀려나고 이랬던 그러니까 좀 임해군이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많이 좀 약간 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밀린다는 생각이 그랬는지 하여튼 좀 너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왕은 하기 싫고 양녕?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데 근데 광해군한테는 좀 총명함 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광해군한테 질투심도 느꼈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렇게 써인 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선조의 형들이 참 착했던 거예요. 선조가 삼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맞아. 물론 거기는 그 왕의 아들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형이 존재하는데. 그러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영모 사건이. 없었죠. 네. 정말 되게 신기해요. 권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형들이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뭔가가 그 전에 뭔가 문정왕후가 조치를 잘해놔서 그런가? 싹 정돈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이상하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다행이죠 뭐. 아니면 맞아요. 거기만 어떻게 기록이 안 됐던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타서 중간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리어 살인들이 들어오면서 그거 방어하느라고 기득권들이 정신없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이제 세자책봉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나가 싸워라. 네, 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분조를 해요. 분조가 조정이 둘로 나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한테 이제 일부의 그 신하들을 주면서 너는 나가서 민심을 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서 보내고 자기는 계속 도망가고. 망명하려고 북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진짜 못난 아버지다. 네. 그래서 광해군은 의병들한테 이제 다니면서 의병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백성들 민심도 좀 이렇게 보돋아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점점점 많아져서 오히려 임금인 선조보다 광해군을 따르는 신하들, 백성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겠지. 가까이서 계속 얼굴 보면 또 정도 들고 수고한다, 애쓴다 생각도 들 거고. 그리고 광해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다 봐왔으니까 그래서 경험도 세자 때 임진왜란 때문에 경험도 많이 쌓은 이제 광해군이었죠. 그래. 네. 근데 저는 그 임금이 이렇게 망명 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피랑 가고 이러는 게 선조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유럽에
그 교황청의 대장들도 그렇고 유럽의 왕들도 그렇고 맨날 전쟁만 나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맨날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 가셨었죠, 꿍이님? 네. 거기서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 교황 전용 탈출구. 아, 그건 못 봤고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바티칸의 교황이 이제 자기네 그 교황 살리려고 뭐 세계 2차 대전을 눈 감아줬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원래는 종교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자기네도 그 세력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일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눈 감아주기도 했었던 거, 그러니까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티칸이 그 로마 사이에 동그라니 있게끔 그게 가능했다고 그렇게 가이드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히틀러하고 딜을 무솔레니나 히틀러하고 딜을 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이 되면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상징성이 있으니까 죽으면 사기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피신하는 걸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 건가? 왜냐하면 그들이 피신했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잖아요. 전 국민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관성으로 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정서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아마 그러면은 되게 욕먹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물음표기는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아니면 권위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독재를 오래 하는 나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그 부모 자식 간의 정치, 그러니까 총리를 연결시켜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세습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익숙한 거를 믿는 뭐 그런 걸까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그 선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면서 맞아요. 선조를 약간은 그냥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근데 상징성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꾸 도망가지 막 이랬는데 딴 나라도 다 그래서 왕들은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젤렌스키가 전쟁 초기에 도망갔다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그걸 유튜브인가 뭘로 내보내면서 이게 좀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 잽싸게 도망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득이 지키면서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거에도 있었다. 이순신 장군 끝까지 있었는데 누구죠? 아닌데? 뭐였죠? 그냥 해두고 도망가고 본인. 원균? 네네네. 네, 장군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네요. 네, 광해로 돌아갈까요? 네. 광해로 돌아볼까요? 네. 임해군도 잠깐 갔다 왔고 광해로 돌아와서 분조. 네, 그렇게 해서 분조를 일으켜서 광해군은 진짜 제가 아는 광해군과 다른 진짜 너무 자기 신분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해놨던 것 같아요. 아빠인 선조를 대신해서. 저는 이제 광해군 하면 이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원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죠. 영화 3편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광해를. 네. 하나가 대립군이에요. 이정재가 주인공인데 그렇다고 그 광해는 아니에요. 거기가 광해가 나오는데 분조가 돼서 처음에 함경도에 있는 어느 부대랑 조인하러 가는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그거는 광해의 성장 스토리 같아. 근데 그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병헌의 광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킹덤의 광해. 킹덤 안 드라마 봤고? 킹덤의 광해. 거기도 세자로 나오는 그 역이 배우가 누구죠? 그 배우가 광해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대립군은 찌질했다가 멋져지고 그 영화 광해는 두 얼굴의 사나이고 킹덤의 광해는 멋진 사람이야. 너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이 묘사를 할 때도 다 다르게 묘사를 하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맞아요. 저는 광해라는 영화의 광해밖에 못 봐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그 백성을 굉장히 생각하는
광해였구나라고. 아, 그렇지 않죠. 거기는 이병헌이 두 얼굴로 나오는데 네. 광대인 이병헌이 광해 역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네. 나머지 때는 정치적으로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광해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네. 네. 하여튼 복잡해요. 다 보시면은 재밌을 수 있는 네. 광해에 대한 3가지 해석. 임진왜란이 끝났고 그리고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는 이미 도망간 사람으로 다 알고 있죠. 예, 낙인 찍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권력을 회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제 세자한테 양위를 하겠다. 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권력을 쥐었어요. 항상 그 전에 왕들과 그랬듯이 여기서 이제 충심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양위에 찬성하는 순간 이제 그냥 바로 미운 털이구나 바로. 이 영모죄가 된대요. 잘못하면 왕한테 넙죽 받으면 그렇죠. 나가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네. 영모죄가 돼.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탄핵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그렇진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잘못 받아주면 영모로 걸리는. 그러니까 3-4번은 해야 되는군요. 3-4번도 부족할걸요.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선의를 하겠다 하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권력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위신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양위 소동할 때도 그게 뭐 진심으로 반대한 건 아니었으니까 해야 하니까. 네, 영모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조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선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들 이순신 그런 이제 인물들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이미 이제 공도 많이 세웠고 백성들한테 믿음도 많이 샀고 그리고 광해군까지 광해군도 이제 이미 민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광해군도 계속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관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무슨 신화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네네. 이게 그 어딘가요? 사도에서는 권력을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선조는 광해군을 마음에 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살아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죽을 줄 알고. 네, 제가 볼 땐 그랬으니까 광해군을 그렇게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됐다. 전쟁통이니까. 가서 죽으면 다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자고 했었는데 죽으면 경쟁자가 없어지는. 자기가 원하는 명분도 생기고 맞아요. 완전 걸림돌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장가를 들죠. 네, 그렇게 끝나고 선조 35년에 51세거든요. 그때 19살 중전을 새로 맞이해요. 대단하다. 그 여인은 임목 왕후 김씨입니다. 이때 광해군은 28살이라서 광해군보다 9살 어린 중전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원래 선조가 적자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임목 왕후가 들어와서 선조 39년 4년 후에 적자가 태어나요. 영창대군입니다. 영창악기 아니고요. 영창대군 네. 많이 들어봤다. 네. 그래서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가뜩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견제하고 불안한 와중에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광해군은.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세자를 바꿀 수는 없대요. 한 번 정해진 거는. 이게 되게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명나라 가서 허락받고 뭐 되게 뭐 복잡해서 잘 못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선조가 계속 광해군을 견제하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명나라한테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는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명나라한테 승인을 못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한테 이제 광해군이 세자가 됐다는 것들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선조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눈치 주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광해가 그렇게 세자책봉을 못 받았던 명나라에서 이유가 명나라에도 상황이 비슷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신이 없었구나. 명나라도.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위 계승권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대요. 걔네들도. 네네. 그래서 광해가 서자이잖아요. 네. 서자가 그게 되는 걸 허용해주면 명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복잡한 상황에 쟤는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하면 복잡해져서 그걸 못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장자를 낳은 후궁보다 네. 이제 셋째를 낳은 후궁을 더 좋아했대요. 후궁 중에. 그러니까는 예뻐하는 후궁이 따로 있었는데 그 아들을 세고 싶은데 그게 셋째야.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대했던 거래요. 오. 비슷한 상황에서 스탠스가 꼬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10년을 늦추면서 계속 나중에 황태자를 삼자 계속 늦췄다고 해요. 거의 우리랑 동시대 때 비슷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었어요. 광해가 참 운때가 안 좋았어. 그랬네요. 광해군은 새엄마한테도 미움을 받겠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19살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가지고 약간 중궁의 생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갑자기 어느 날 아팠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거든요. 아파서 누웠을 때 이제 광해군한테 이제 물려주자 얘기했을 때 알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영창대군을 이제 올인했던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는 이제 중전한테 가가지고 반대하자고 이제 그걸 반대하자 왜 자기 아들도 있는데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도 임목 왕후는 그냥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했다고 해요. 너무 어렸었던 것 같아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이제 또 한 번 세력이 나뉘어요. 이제 붕당이 또 시작이 되는데 뭐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지금 그 앞에 걸 정리 다시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줄서기가 계속돼가지고 헷갈려요. 동인하고 서인으로 갈렸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동인하고 서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전란 시기에는 동인이 힘이 센 상태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남인하고 북인은 어디서 또 나눠진 거예요? 우선 율곡이 사망하면서 이제 동인이 집권을 했어요. 네. 율곡을 서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열입의 옥사에서 동인이 이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서인 중에 정철이었나? 네. 세자를 광해군을 하자 하면서 이제 정철 물러나고 그러면서 다시 동인이 집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인이 북인 남인이 있었지만 그냥 같이 움직였다고 해요. 전란 시기니까. 네. 근데 이제 전란 시기 때 초반에 전쟁을 안 일어날 거야 통신사 파견을 했잖아요. 그때 전쟁을 안 날 거 했던 사람이 김성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동인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예언이. 네. 그러면서 서인이 또 잡기 시작했대요. 전란 중에는. 서인이 잡기 시작하다가 일본이 이제 퇴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선은. 계속 서인이 이제 전란 시기를 잡고 있다가 북인의 강경파들이 막 계속 이제 호시탐탐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선조가 북인의 손을 들어줬대요. 이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맨날 엎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뭐 선이 파동하고 서인이 권력이 올라가는 게 이제 그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서인의 기를 이제 북인과 나누게 하려고 어느 정도 조율하려고 이제 북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북인이 선조를 등에 업고 이제 서인을 압박을 했어요. 근데 끝났어. 근데 이러고 나서 보니 원래 동인이 북인과 남인도 나뉘잖아요. 강경파, 온건파로. 그래서 이제 남인은 같은
동인이었으니까 무사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북인인 강경파이들이 남인한테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동인인데. 이유는 그 동인은 온건파잖아요. 그러니까 서인이랑 또 가깝게 지내고 막 두루두루 막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안 하다. 그러니까 그게 또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북인이 남인을 또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북인이 선조 말년 쪽에는 정권을 다 장악해요. 이게 그 스승의 성격 따라간다는 말도 누가 하더라고요. 북인은 조식, 칼 차고 다니던 조식의 제자들이 많고 남인은 그 정권이랑 항상 권력이랑 멀리 있었던 이황의 그 제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말도 누가 하던데 그리고 옛날부터 그때 그 스승 때부터 쌓여왔던 그런 갈등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가르기를 해버려가지고 선조가. 그래서 북인을 정권이 장악한 상황에서 그 선조한테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이 또 시작돼요. 이때는 소북과 대북으로 세력이 나뉘어요. 또 나뉘어. 이유는 세자인 광해군이 있잖아요. 근데 적자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외척 간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소북은 영창대군한테 이제 지지를 해주고 대북은 지금 현재 세자 광해군한테 지지를 해줘요. 영창대군도 솔직히 적자였기 때문에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또 다시 소북 대북으로 나뉘어요. 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 다들 적자기는 하거든요. 거기는 적자들 간의 싸움이었을 때 이성계가 잘못 지명하는 바람에 잘못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방원의 힘을 너무 얕잡아 보고 지명을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렀잖아요. 그런 거를 반면교사가 안 됐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아니 그래 세장가 들 수 있다 치자는 거죠. 중전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가 나오면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면 그거 그냥. 근데 그게 당연히 그 자리는 공석이 돼야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 시대 때.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는 누군가를 채워줘야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후궁 중에 그냥 이렇게 올렸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 이제 들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왕권의 안정이라는 거를 정치적 안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근데 후궁 들여도 문제가 되는 게 광해군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건 그 아들이 없는 후궁을 왕비로 하고서 침실을 같이 쓰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그러기가 쉽나요? 그렇죠. 애정이 가는 후궁이 또 있을 텐데. 광해군의 어머니가 있었어야지 깔끔했네. 그렇죠. 근데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왕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왕이 될 팔자가 됐는데 얼마나 싫겠어. 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공인이잖아.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일반 한 개인이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복잡해질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리는데. 소북의 영창대군 지지했던 사람 중에 이제 수장은 유영경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어디서요? 모르겠어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 네. 유영경 계속 나오죠. 네. 유영경은 그냥 영창대군에 올인했대요. 태어나자마자. 생각이 그냥 직선이구나. 이때 자기 자리를 이제 한번 꿰차보자. 베팅하는 거죠. 네. 그치. 인생 한 번이지. 네. 그러면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조 40년에 10월달 선조가 쓰러져요. 근데 그때 영창대군이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해군한테 이제 전의와 섭정을 명을 해요.
근데 다시 몸이 살짝 좋아지거든요. 좀비가 됐죠. 좋아졌는데 그리고선 4개월 뒤 진짜 돌아가셨어요. 유독해지면서. 그때가 57세로 선조는 생을 마감합니다. 오래 하셨죠. 40년 하셨으니까. 그 중전은 이제 그 광해군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건 자기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일 수도 있잖아요. 즉위식을 빨리 서두르자 하면서 이제 광해군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애를 썼다고 해요. 애는 너무 어리고 원래는 영창대군한테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해군한테 물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목대비 집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렇다면 임목대비 집안이 그렇게 힘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힘 있는 집안이었으면 밀어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유영경 대신 그 외가 쪽에서 이제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외삼촌끼리의 그 외가 그 사화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 했던 거 보면 그쪽이 세진 않았나. 맞아요. 외척 중에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거나 집안이 약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네요. 그 선조가 죽은 다음 날 즉위식이 거행이 됐고 이때 이제 광해군은 34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세자는 16년 동안 했어요. 길게 했다. 선조가 길게 해서. 맞아요. 문종만큼 길게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어요.